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안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일장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와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하루 앞두고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이야기할 거리가 넘쳐납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수요일팀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유소는 여러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활짝 열어두고 있죠. 노란톡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위원님들 주말에도 쉬지를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도 위원님들이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수요일 팀이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따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제가 여쭤보죠. 저희 최지원 전문가님과 이주연 전문가님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주말 강연회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수요일에 이 피로함을 다 날려드릴 수요일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 또 활짝 수요일 방송 문을 열었는데 주유소 오픈을 했는데 주말에 쉬지 못하신다고요? 좋겠다. 지금 한숨 쉬신 거예요?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벅차 올라가지고. 좋은 정보를 토요일에도 드릴 수 있다는 이 기쁨에. 네, 따로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토요일 날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시길래 이 수요일 팀이 주말에도 만나는지 궁금해요. 일단 최지원 의원님, 토요일 날은 무슨 얘기 들을 수 있죠, 저희? 일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좀 장기적인 관점의 시장 이야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비밀이고 자세한 내용은 토요일 날 방송 보시면서 강연을 보시면서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토요일 날 기쁘신 거 맞으시죠? 썩 기쁘지는 않지만 역시네. 또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 또 돈이 되는 그런 또 정보를 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락장이 한번 겪었잖아요. 그렇죠. 네. 온다는 줄 알았잖아요, 위원님. 하락장 겪었기 때문에 뭐 계속 상승장 이제 뭐 대세적으로는 상승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제 힘든 구간들은 계속 올 텐데 그런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은 뭐 워낙에 돈워리맨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분의 케미가 토요일에도 저희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남은 하반기 전략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계획을 좀 짜고 싶으신 분들은 주말까지 저희 강연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하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떤 점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지 뇌구조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렇게 또 키워드를 꼽아주셨고 성장성 우려, 대선 테마, 추석 선물, 절 위한 선물인가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오늘 하락을 면치 못했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뭐 저희 뭐 옷도 오늘 약간 단풍색으로 맞춰 입은 것 같은 느낌. 최재원 위원님은 나무, 그쵸. 나무 기둥 정도. 저희는 나뭇잎 정도. 이렇게 입은 걸 보니까 추석이 가까워졌음이 또 느껴지는데 오늘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눈에 확 띄는 게 역시 내일 내마녀의 날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다. 요 키워드일 것 같은데 이 변수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요 키워드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제가 일단 뽑아왔는데요.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뭐 다들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 좋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옵션 만기라고 해서 한 3개월마다 이렇게 좀 돌아오고 옵션 만기는 이제 매달 돌아오고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만기는 3개월마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데 주식 선물도 있고 주식 옵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 마녀의 날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생 상품들 거의 만기가 요 날 이렇게 다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조정이 조금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 저항 자리에서 올라서지 못하고 좀 밀린 부분들이 있어요. 요 지금 흐름이 제 생각에는 조금 뭐 내일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난번 선물 만기 이후에 수급적인 내용상 이렇게 지켜봤을 때 외인들이 거의 11조 7천억 가량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보게 되면 선물 또한 뭐 오늘 한 2,2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1조 6천억 가량의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콜옵션 어저께 저녁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어저께 장중까지만 해도 콜옵션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어요. 보통 하방으로 베팅을 하면 옵션은 해지로 이제 반대 방향인,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에다가 해지를 거는데 외인들이 어제 오늘 해서 한 달 정도의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한 77억 정도 되는 상방으로의 해지를 좀 걸었다. 그래서 옵션은 양방향으로 지금 걸어놓고 보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단 뭐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이러한 파생적인 부분 때문에 네. 시장이 반등을 내일 당장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일단 끝나고 난 이후에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방향성이 어디로 잡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시장 조정 나올 때 이제 막 반등장 옵니다, 쉬어가는 장입니다 이런 얘기 막 드리긴 했는데 코스닥도 지금 고점 구간을 돌파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끝낸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관점, 장기적인 흐름은 뭐 아직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딱히 이제 상방으로 완전히 돌렸다라고 딱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정을 좀 대비를 해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조정이 좀 과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정도의 한 1%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제 생각에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코스닥이 됐던 코스피가 됐던 여러분들 뭐 사실 오늘 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급등하는 종목들,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뭐 경기 민감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철강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크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또 오히려 더 올라갔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시장이 여기서 완전히 그냥 하방으로 그러니까 바닥까지 최근에 만들었던 바닥까지 밀려 내려가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정기를 거치고 다시 반등을 줄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고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찌되었던 간에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방망이 좀 짧게 잡고 이렇게 수익을 짧게 끊어내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내만여의 날 자체가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조연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드렸고 관련돼서도 추석 전까지는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그걸 확인하고 좀 전략을 짜나가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추석 전에 대해서 그래서 좀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최재훈 위원님도 비슷한 전략이실까요? 뭐 일단은 내마녀의 날이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마지막에 이제 조정 파동을 마무리하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마녀의 날이 이제 1년에 4번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있는데 그때마다 올해에는 3월, 6월 내마녀의 날마다 그렇게 큰 조정이 없었죠. 약간의 조정 그리고 뭐 큰 변동성도 없었고 굉장히 좀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무난하게 지나가서 이번 내마녀의 날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을 나타내는 이제 내일의 내마녀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이 나올 거다 이런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내일 조정을 조금 강하게 준다, 장 시작하자마자 변동성을 아래로 좀 준다 하면은 뭐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는 이조연 전문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면 이건 시간봉입니다. 시간봉인데 제가 여기까지 저점이나 이 저점을 깨는 움직임은 이번에는 안 나올 것 같다.
이번에는 안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횡보 조정을 하면서 개별주 시장이 계속될 거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개별주들은 현재 증시가 오늘 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내일 조정이 좀 강하게 온다면 만약 오전에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한 3,150 정도 부근까지의 조정을 아니 3,100 더 아래로 3,140 정도 이 부근까지의 조정을 좀 강하게 준다면은 오후에 와서는 좀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변동성을 오전에 아래로 강하게 준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0월, 11월까지 봤을 때 지수 고점 돌파 전에 마지막 조정이 아닐까,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내마녀의 날인 만큼 앞으로 하반기의 방향성을 좀 정하는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하방으로 오히려 내려줄 때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장이 이제 밀려 내려올 때 종목들도 함께 밀려 내려온 그때 좋은 종목들을 담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선물 같은 종목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시장이 아직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저희 키워드 중에 또 추석 선물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추석 선물이라고 하는 건 추석이 되기 전에 혹은 그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휴 때는 시장이 열리지 않으니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택배 좀 그 시간차를 고려해서 끝나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떤 설명일까요? 이제 추석 선물이라는 거는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코스피의 고점 돌파 그리고 이제 고점 갱신을 해서 추가적으로 3,400, 500, 높게는 한 700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상승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고점 돌파할 가능성 그 시기를 저는 추석에 직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후니까 추석을 끼고 직전후쯤으로 보고 있으니까 앞뒤로. 네, 앞뒤로 한 전주 후주쯤 해가지고 이제 코스피가 본격적인 이번에 만들었던 이 3,215 정도에 있는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3,300을 도전하는 3,300을 도전하는 그런 상승이 추석 직전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승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께는 선물이겠죠. 그래서 이제 추석 선물이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했고요. 네. 파동을 제가 이제 시기를 완벽하게 읽을 수는 없지만 현재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번 주 해서 다음 주 초까지 이 조정 파동이 마무리되고 상승으로 움직이지만 바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AB C파가 있지만 AB 파동을 다음 주 추석 직전후에 마무리하고 C파에 강하게 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추석 직전후에는 코스피가 고점 돌파를 시도할 거다. 최소 이 3,215 저항을 넘어서 상승으로서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거다라는 좀 어떤 예상과 함께 이제 추석 선물이란 키워드를 들고 왔습니다. 네, 정말 키워드 그대로 추석 선물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번외 질문입니다만 두 전문가님은 추석 선물 때 받으면 제일 기분 좋은 선물이 뭔가요? 수익 말고, 종목 수익 말고. 물질적인 것 중에. 누가 주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주시려고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받고 싶은 입장이거든요. 제가 누굴 줄 군번이 아니어가지고. 최재호 전문가님 뭐 받고 싶으세요? 뭐 받으니까 제일 기쁘더라? 저는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서요. 현금? 현금은 좀 그렇고 네. 상품권. 그게 그거니까. 엄연히 다르죠. 다르죠. 네, 상품권이 좋다더라. 여러분 들으셨죠?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요? 참치? 사실 햄? 모든 선물이 다 감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먹을 굉장히 속물이 됐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가님.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랑 이런 거?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현금을 줄 이제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는 추석 때 제가 선물을 이제 부모님께 이렇게 드리고 하는 게 그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받는 나는 내가 것보다는. 나가는 입장이다. 돈이 나가는 입장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드릴 때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최재원 전문가님의 힘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여기까지 하고 언제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왜 이렇게 어두운 색을 또 입으셨어요. 미치겠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이렇게 풍성하게 보내려면 정말 시장이 시원하게 잘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후로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최재원 위원님은 보고 계시다. 선물 같은 코스피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바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런데 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요 성장성 우려 키워드인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 우려가 좀 걱정이 되나요? 전반적인 부분이죠.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 시장도 최근 며칠 조금 좋지 않은 흐름들을 그렇죠. 보였고요.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번에 이제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나온 이후부터 맞습니다.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게 델타 변이의 확산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오고 네. 이 부분이 이제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고용 지표에서 가장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결국 서비스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여전히 힘들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돈은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그동안 돈 풀기를 해서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그 기대감에 좋았죠. 올라온 건데 네. 그 기대감이 꺾이게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안 문제가 좋은 될 상황이 수 될 있죠.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페드는 어떻게 뭐 지금 인플레이션을 생각했을 때는 금리를 인상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테이퍼링하고 긴축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연내하겠다고 했죠. 네, 연내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야지 이제 이걸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안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사실 여러분도 이제 뭐 각종 방송에서 이제 보셨거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우려감에 계속 지수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 시장에 대한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로 반영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거, 긴축을 한다라는 거,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페드가 이 경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라고 하면 테이퍼링이나 긴축이나 뭐 금리 인상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돈을 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계속 돈을 풀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뭘까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뭐 진퇴양난인 상황을 증시에서 좀 풀이를 해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식에서 트레이더들이 아니면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불확실성.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을 하기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불확실성이 되어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게 시장을 또 하방으로 밀어낼 수 있는 뭐 하나의 또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좀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뭐 제가 봤을 때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때는 이제는 어떻게 약간 뭐 어떤 대안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딱히 그렇게 뭔가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라는 거고요. 다만 조금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 델타 변이 확산세가 그래도. 입원하는 사람들이 네. 미국에서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크를 일단 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뭔가 신종 변이가 막 나타나가지고 이게 또 말도 안 되게 또 확산을 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있죠. 이상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물론 개인적인 마음은 정말 뭐 우리나라 지수가 네. 선진국 지수 편입이 돼가지고 4천, 5천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당장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기술적으로 봐도 아직은 여전히 하락 트렌드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까지는 제 생각에는 일단 공격보다는 네. 수비로 이렇게 이제 좀 대응을 하시고 네네. 역습에 대한 준비만 좀 철저히 해놓는다면 또 골을 넣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좀 듣다 보니까 균형적인 시각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관련돼서 페드, 그러니까 연준이 이번 연도 안에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연내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 시장의 기대 심리까지는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잖아요. 중앙정부가. 그런 부분까지 좀 겹치면서 이게 또 커지면
경기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 걸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근데 같아요. 이게 미국 연방 정부와 네. 연준의 포지션이 또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준이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터무니없는 돈을 또 풀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도 훨씬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또 풀어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수천조 막 이렇게 푸는데 네.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돈을 풀어버리는 이게 두 기관이 포지션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조금. 근데 이 사태가 10년 전에 똑같이 있었죠. 이제 좀 돈은 계속 푸는데 돈은 계속 풀고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요. 네.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돈을 아무리 뿌려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물가만 올라요. 그러니까 목표한 거와는 다르게 이 돈을 풀었던 목적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럴 네. 경우에는 연준에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역시도 테이퍼링의 한 수단입니다. 제일 빠른 수단이죠. 네. 저번에 10년 전에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네. 연준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새로 바뀐 연준 의장이 금리를 터무니없게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어차피 돈을 뿌려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니 인플레이션이라도 잡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시기에 연준에서 돈은 여전히 계속 뿌리고 금리 인상 지금은 말할 수 없겠죠. 당연히 없겠지만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0bp, 200bp가 아니라 정신 막 터무니없는 수치로 네.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그럴 있다. 수도 있다. 네. 여전히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으로 하나 남겨놓고 이게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준의 포지션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 회복 다음 지표가 나올 때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는지 네. 미국이 좀 정부가 돈을 뿌렸을 때 경기 회복이 좀 진행을 되는지 좀 초점을 맞추고 경기 회복의 진행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은행주를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은행주 관련돼서는 여쭤봐도 되나요? 오늘 시장 지도를 보면 카카오뱅크 때문에 한쪽이 퍼렇게 물들긴 했던데 네, 은행주 관련돼서는 그럼 금리 인상 앞으로 속도의 문제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 은행주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좀 어떻게 갈리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주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은행주는 여전히 굿. 괜찮은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은행은 일단 배당을 갖다가 많이 그렇죠. 주잖아요. 그래서 그 배당을 생각을 하고 내려올 때마다 그냥 천천히 은행에 적금한다 생각하고 그렇죠. 적금하는 대신에 은행주를 사는 게 저는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작년에 제가 막 은행주 사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보다는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기 거치고 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은행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을 갑자기 예견치 못하게 올려버리게 될 경우는 네. 은행에는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다 같이 빠질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은행에 투자하는 게 아닌 네. 은행주는 네. 좀 주식은 조금 피하는 게 낫죠. 그렇겠군요. 제가 너무 일차원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빠질 거기 때문에 네. 그때를 기회로 생각을 해서 은행주를 갖다가 많이 빠졌을 때 사모아 놓으면 한 50억인가 70억 정도 은행주를 사두시면 네? 배당으로 50억이요? 50억. 한 5, 60억 정도 사두시면 네. 노후는 아마 배당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실 거다라는 제가 생각이 1억이 들더라고요. 부족해서 못하겠네요, 정말. 네, 그래서 사실 9억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1억이 부족해서 조금 아쉽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은행주들은 사실 시세 차익을 크게 노린다기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으로 그렇죠, 그렇죠. 국리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큰 폭락장이 왔다. 그래서 제로 금리로 낮추고 요번이랑 똑같은 시나리오가 또 반복이 될 거예요. 네. 10년 전에도 은행주들이 똑같았어요.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지금부터 그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가면 금융주들이 다 수혜를 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무조건 먹을 수 있는 바닥주는 은행주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상승 추세 타고 있으니까 은행주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좀 더 고배당주들을 조금 더 고배당. 조금 더 고배당주들을 지금 찾아두시고 네. 9월이잖아요. 네. 지금부터 조정 나올 때마다 모아 두셔야지 12월 말쯤 돼가지고 배당주 막 이야기가 얘기 돌면 나올 때 그때 가서 수익을 보고 있을 거예요. 여유롭게 웃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도 네. 보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길 거니까 지금이 고배당주들을 저점에서 좀 모아두실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투자 팁으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최지원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정확히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확히 I agree with you.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국내에서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릴 미국에서 움직이기 전에 국내에서는 그렇죠,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선제적으로 올릴 여력이 있어 보이고 금융은행 관련주는 여전히 한 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위원님들한테는 워낙에 아이디어가 넘치는 수요일 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질문 왕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자꾸 여쭤보고 싶은데 뭐 고용지표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물론 서비스업 부분에서 가장 하회를 한 부분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일자리에 쉽게 말하면 안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지원금도 끊고 이제 돈도 줄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이 안 나와. 사람들이 일자리로 안 나온다는 게 코로나19 여파도 물론 있지만 혹시나 이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투자를 통해서 받은 수익을 한번 맛본 사람들이 쉽게 고용 자리로 오지 않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럼 주식시장에는 호재 아닌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군요. 일단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 물론 여러 가설 중. 그렇죠. 뭐 여러 가설 중에 그럴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가는 거고 사실 공산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네. 이렇게 돈을 주고 뿌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해요. 동물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편하고 안락함을 집에서 이제 계속 있다가 일 나가기 싫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나갔을 때 또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그럴 수 생기고 있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일시적인 저는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확산세 좀 멈춰지고 괜찮아지는 시점이 온다면 그리고 다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일터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도 제가 궁금한 점 한번 여쭤봤고 그러면 저희가 키워드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죠. 대선 테마.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치권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사실. 네. 애써 안 보고 싶어도 너무 이제 헤드라인을 크게 장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정치 관련 이슈들은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찾아보실 텐데 대선 테마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저 이제 네. 제가 가지고 온 키워드인데 제가 이전에 한번 이 키워드를 갖고 왔죠. 그랬죠. 네, 두 후보 이름을 거론했었는데 홍준표 후보와 후보와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명만 언급을 하게 되면 좀 정치적인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두 명의 후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홍준표 관련주를 주셔야 된다. 그때 이제 좀 지금까지 언급된 후보들 말고 좀 새로운 후보들한테 경선에서 좀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후보한테 집중을 해봐야 된다가 솔직히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홍준표 후보는 지난 대선을 봐도 토론에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경선 때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 예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관련돼서 좀 주시해봐야 된다.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홍준표 후보 관련주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경선이 거의 이제 다가오는데 지지율 역시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선주들 릴레이가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지난 대선 때의 득표율을 보고 이번에 경선에 솔직히 말하면 경선에서 누가 이기는지 누가 올라오는지 양쪽에서 누가 올라오는지를 보면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솔직히 조금 예상하기가 쉽습니다. 이번 대선은. 네. 그래서 어떤 후보가 올라오는지를 보고 올라오는 후보에 따라서 어느 당이 이길지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그 후보에 관련된 이제 관련주들이 마지막 릴레이를 시작할 때는 좀 주시해야 된다. 그 후보의 관련주는 꼭 사야 된다라는 취지로 가져왔고요. 이제는 경선이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홍준표 관련주도 조금은 조심해서 대선 관련주들은 경선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경선 후에 마지막 나올 릴레이를 대비해서 지금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시작을 제가 했으니 네. 슬슬 끝도 맺어야 돼서 끝맺음을 네.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주의 워닝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불꽃이 터지기 전에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네. 의미로 대선 테마주들 이야기를 해주셨고 후보 이름도 거론이 됐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저희가 플랫폼 기업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네이버와 이제 카카오가 오늘 장중에 급락을 하면서 이게 규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전망을 좀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 업종이 파랗게 물든 이유가 뭔가 했더니 요 두 친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 이주연 위원님 두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망 살펴봐 주시죠. 6월 달 들어서 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급등을 하는 시점에 제가 카카오랑 네이버 관련해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방송에서 좀 시세가 나오면 자꾸 이제 저기 방송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카카오는 그때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도 있었고 뭐 다양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는 이제 상승세가 좀 지속되는 관점이지만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측정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굳이 카카오와 네이버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는 네이버를 선택을 하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네이버도 따라서 좀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올라와 줬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거 카카오뱅크 나오기 직전에 이 6월 23일이었습니다. 장대 양봉 나오고 카카오 또 문의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침 방송에 8시 30분에 하는 방송인데 그때 이제 이야기 드릴 때 오버슈팅 구간이다.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아침에 갭하락 출발하면서 어젯밤부터 이제 뉴스가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그 부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보험이라든지 금융 상품을 갖다가 이제 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규제였는데 사실 카카오 보유자였다면 오늘 아침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네. 손절을 하든지 Say goodbye. 아니면 수익을 챙겼어야 돼요. 네. 이유는 뭐 이런 악재라면 악재인 뉴스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그냥 차트 공부를 조금만 한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최근에 8월 중순부터 해서 시장이 반등 나오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침부터 갭 하락을 해서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그냥 바로 시초가 보자마자 이거는 그냥 매도 버튼이 나갔어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만약 보유하고 계시다, 뭐 안타깝지만 자녀분에게 좀 이렇게 물려주시는 다음 세대한테 방향으로 주자. 다음 손자나 아니면 네. 이제 손녀까지 생각을 예. 하고 이렇게 좀 추석 선물로 이제 계좌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 널 위해 모아둔 대기업이다 이렇게. 이번에 상속으로 이렇게 좀 추석 선물로 세뱃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대신으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네이버와 카카오 짚어주셨고 우리 최재훈 의원님은 정리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이런 플랫폼 기업의 이제 독과점 문제, 그런 규제에 대해서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이제 대형 기업들이 아마존, 뭐 페이스북 전부, 애플 전부 다 이 독과점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냥 숙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죠. 플랫폼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락을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사업이 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봐도 네이버 카카오가 똑같이 오른 것 같겠지만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이주연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카카오는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네이버는 좀 살만하다. 아직도 살만하고 지수가 상방으로 틀면 네이버는 한 번 정도 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가 최근에 카카오가 굉장히 좀 문제가 뭐냐면 카카오를 두고도 굉장히 이제 상장들을 많이 시키죠. 그렇죠. 그냥 전부 다 카카오에 포함시켜도 되는데 개별적으로 다 상장을 시킵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주들한테 어느 정도는 피해를 주는 행위고 카카오가 최근에 좀 이런저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이런 어떻게 말하면 갑질이 될 수 있는 행동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번 규제에서는 카카오가 조금 타격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려온다면 좀 기술적인 자리들을 봐야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려온다면 아직은 받아볼 만하다. 아직은 오를 여지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급락을 면치 못했던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의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위원님들이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 히든 스탁이라고 또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니까 코너명이 되게 낯서네요. 네. 있는
있는 대로 읽었는데 히든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코너명이 있었어요. 히든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각각 준비해 주신 종목들이 오늘 제가 살짝 힌트를 보니까 맞추기 어려운 종목들인 것 같기도 하고 눈치가 빠른 투자자분들은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굉장히 쉽게 내주셨잖아요. 네, 최재훈 맞습니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금 어렵게 내주신 것 같아서 일단 어떤 종목인지 힌트를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노란톡방에 미리 들어오셔야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샵 0082번으로 위원님들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재훈 의원님부터 첫 번째 힌트 들어보도록 하죠. 뭘까요? 오늘은 좀 힌트를 좀 어렵게 준비했어요. 지난주에 너무 쉬웠어가지고 이 회사는 또 어렵게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은 신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신발을 이제 직접 만들기보다는 디자인을 좀 해가지고 의뢰를 줘서 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단 신발 사업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 힌트로. 신발 산업. 딱 네 글자로 정리가 됐어요. 신발 사업.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주연 전문가님 첫 번째 힌트 뭘까요? 네, 이번에 준비한 종목은 그동안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쭉 보니까요. 제가 건설 섹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도 없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같이 하는 회사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철강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건설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준비를 했는데, 네. 철강 쪽에서는 뭐 스테인리스 코일 이쪽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관련해서는 이제 뭐 연련이라든지 냉연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분류가 되는데요. 이 스테인리스 관련한 전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회사는 뭐 그런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특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과 건설을 함께하는 또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두 섹터 다 잘 갔죠, 사실? 그렇죠. 그럼 둘 다 괜찮아요. 수혜를 받았을까요? 주가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랬죠. 물론 뭐 철강주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많이 있고 네. 건설주들도 그렇지만 이 종목 역시나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도 매력적인 종목일 것 같은데 이따가 두 번째 힌트 들어보도록 하고 최재훈 의원님 두 번째 힌트 뭘까요? 두 번째는 또 첫 번째와 전혀 상관이 없는 뜬금없는 힌트입니다. 네.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주입니다. 엥? 이 가상화폐 그럴 수가 있나요? 거래소의 이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네. 가상화폐 거래소를 갖고 있는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리 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된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 가상화폐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이나요, 이 종목이? 저는 관련주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네. 오늘 처음 알았고 직접적인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강한 움직임. 저는 이제 보통 어떤 테마가 있을 때 좀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위험해도 네. 대장주 위주로 변동성을 좋아해서 대장주 위주로 건드리기 때문에 네. 몰랐는데 가상화폐 관련주더라고요. 아니, 최근에 코인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제 조금 예, 떨어졌죠. 최근엔 이야기들이 좀 좀 올랐고. 있던데 네. 아무튼 오랜만에 듣는 가상화폐 소식 네. 그리고 거기 관련된 종목이었다라는 걸 오늘 준비하면서 또 네, 새롭게 알게 된 맞습니다. 종목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발이랑 가상화폐 거래소라니 지금 이렇게만 들어서는 좀 감이 안 오는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두 번째 힌트. 네, 좀 전에 이제 앵커님과 얘기하면서 하다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뭐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지금 소형주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대 중반 되는 소형주인데 퍼로 따졌을 때 지금 올해 2분기까지 나온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요. 3분기, 4분기 실적이 2분기처럼 괜찮게 나와준다. 저는 이제 좀 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업사이드가 최소 못해도 한 50% 이상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저평가된 종목이다. 그리고 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PBR이 0.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뭐 수소, 전기차로도 살짝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네요. 네. 거기다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저평가 매력도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최재원 전문가님 마지막
힌트 뭘까요? 네, 이게 메인인데 저도 이제 이걸 메인으로 보고 나서 힌트를 찾아봤더니 앞에 이제 두 가지 힌트가 나온 거고요. 세 번째 힌트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아, 이게 정말 색깔이 딱 드러나는 네, 부분인 그리고 거죠? 이 힌트와 이 회사의 이름을 딱 봤을 때 이건 코로나 치료제는 이해가 되는데 앞에 뭐 신발 사업, 가상화폐 거래소 이거는 회사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굉장히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현재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좋은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 같아서 일단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한 번 정도는 더 강한 수급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번째 힌트가 사실은 약간 좀 이름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힌트긴 한데 앞에 두 개만 들어서는 정말 감을 좀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종목명 궁금하시면 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주연 전문가님 마지막 힌트 뭘까요? 네, 마지막 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인레스를 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스테인레스 코일 생산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 결국 니켈입니다. 근데 니켈이 아시다시피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니켈 가격이 지금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가격 상승이 결국은 이 회사의 매출로 직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니켈 가격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한정되어 있는 분명 뭐 땅에서 채굴은 가능하겠지만 네. 아니면 뭐 어디서든 뭐 채굴은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이 전기차 시장이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을 대체한다라고 했을 때 니켈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가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죠. 그렇다면 회사의 매출이 바로 직결이 된다라는 부분은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니켈 가격 상승,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게 곧바로 매출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힌트를 들어봤는데 이주연 전문가님의 종목 여러분들 감이 좀 오시나요? 나는 모르겠다 혹은 알긴 알겠는데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요. 네. 오늘은 노란톡에서 공개를 안 할게요. 그럼 어디서 공개할 거죠? 오늘은 제가 10시에 네. 무방을 열 건데 밤 10시 있다가? 네. 네. 심야 노가리 방송을 열 겁니다. 저도 그럼 볼 수 있겠네요. 네. 저 10시 퇴근이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 예. 그때 거기서 좀 차트와 함께 종목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오늘 거니까 바로 들을 수 있겠네요. 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밤 10시 그럼 어디서요, 전문가님? 유튜브 네. 채널인데 서울경제TV 더하기 예. 그리고 뭐 제 개인 채널에서 이렇게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저 그럼 들어가면 저 뭐 방장 같은 거 주나요? 그런 거 요즘 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나요? 정말 공정한 방송이네요. 네, 저도 도하나 그냥 시청자 일로서 네. 참여를 하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까지 갈 필요 없이 오늘은 오후 밤 10시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다고 먼저 잠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종목 이야기를 거기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체크해 두시고 자 이제 위원님들 보내드리기 전에 내일장 전략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음 주도 좋고요. 저희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해야 되는 게 뭔데?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일장 전략을 빙자한 이번 달 전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원 전문가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이제 내일장 전략 중에 하나로 내만여의 날이 변동성 마지막 이제 아래로 주는 변동성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코스피 상승 고점 돌파 전에는 내일이 마지막 아래의 변동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 내일 당장 해야 될 일은 조정이 오면 매수입니다. 내일 당장 조정이 온다면 강한 조정이 온다면 매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코스피가 첫 번째 저항선인 3,215 부근 그리고 원래 고점인 3,300 부근을 돌파할 때 올라가는 이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주가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달라질 거고 처음에 돌파는 당연히 삼전 하이닉스 요즘 매수세도 좋죠. 그 종목들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삼전 하이닉스가 쭉 지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얘네는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거치거나 횡보 조정을 거치면서 다른 테마가 끌고 갈 거니까
대형주들 초반에는 좋은데 이 횡보가 끝나고 대형주들이 한번 주도를 할 때는 대형주들을 한번 익절을 하는 타이밍을 갖는 게 익절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 고점을 돌파한다고 상승이 시작된다고 해서 뭐 상승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많이 하더라도 작년 같은 상승장 모든 종목이 다 오르고 누구나 돈을 벌고 막 누구나 다 행복한 그런 상승장은 아닐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좀 다 같이 해피할 순 없으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잘 골라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의 내일장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지금 시장은 하락 추세예요. 차트에서 나중에 공개 방송에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네. 현재 트렌드 자체는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있고 이 하락 트렌드의 상단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하방으로 밀려 내려가느냐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강하게 돌파하고 시세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횡보하면서 벗겨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내일 선업 만기로 만약 급락 나왔을 때 저도 똑같이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목별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장, 요번에 조정장 하락장을 좀 거치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상승하는 종목들이 200개에서 300개 정도 굉장히 수급이 쏠려서 집중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지만 눌림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중장기적인 관점과 기업 가치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싸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싸고 성장성 있는 중장기 종목들은 저점 매수 분할로 천천히 조금씩 사모아보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이 다 같이 올라올 때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행복했던 그런 시장은 갔다.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면서 좋은 종목을 아주 좋은 타이밍에 골라야만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겠다라고 위원님들이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좋은 타이밍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수요일팀 케미가 좋기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번 주 토요일에도 이 케미 맛보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주말 온라인 강연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남은 하반기 잘 마무리 짓고 내년 그 내후년까지 주식 농사 잘 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강연회 열어둘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노란톡은 24시간 열어두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방송이 끝난 뒤 오후 10시, 밤 10시에 히든 종목 공개와 더불어서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에필로그 같은 느낌이겠죠? 네. 네,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저희 전문위원님이 또 유튜브에서 이게 입담이 또 터지는 부분이 약간 있더라고요. 맥주 한 캔씩 준비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서만 할 수 있는 알코올 프리가 아니라 알코올이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좀 해주신다고 하니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유소 2부, 3부 안내를 좀 드릴 텐데 2부는 저희 잔소리가 많은 정재훈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주식 잔소리 강의를 또 준비하고 계시고요. 3부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 미리 접수해 두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잠깐 쉬었다가 잔소리가 많은 정재훈 위원님 데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